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미래탐구학원에서 수학을 가르치는 문재경 선생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어머님들께서 2027학년도 수능을 준비하고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될 텐데 거기에서 아이들이 1년에 걸쳐서 부모님들과 굉장히 협상들을 많이 하려고 시도를 할 겁니다. 그랬을 때 어머님들께서 알고 계셔야 하는 부분들을 조금 어떻게 보면 불편한 진실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숫자 키워드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98.6이라는 수치가 적혀 있습니다. 자, 무슨 의미일까요? 작년 수능에서 1등급을 받은 상위 4%의 학생들 중에 이공계 학생의 비율이 98.6%라는 의미였습니다. 확률과 통계를 선택한 친구들이 1.4%의 비중을 차지했고요. 그렇다면 2등급은 어떨까요? 2등급 친구에 해당하는 인원수는 미적분 기하가 88.2%를 차지했습니다. 확률과 통계는 11%에 그쳤습니다. 자, 그러면 미적분 선택자가 비율이 압도적으로 많으니까 미적분이 유리하구나. 단순히 이 정도로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미적분 지원자보다 확통 지원자가 더 많다는 겁니다. 확통 지원자가 더 많은데 1등급 숫자는 미적분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기형적인 등급 컷의 느낌이 좀 날 수가 있거든요. 1등급을 미적분에서 하기 위해서는 20만 명 중에 2만 등을 하면 미적분에서는 1등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미적분 아이들끼리 모아놨을 때 확률과 통계를 선택을 했을 때 1등급을 받으려면 29만 명 중에 291등을 해야 합니다. 퍼센티지로 바꿔보면 멋진 숫자가 나옵니다. 미적분은 상위 9.8%에 들면 수능에서 1등급이 나옵니다. 확률과 통계를 선택을 해서 1등급을 받으려고 하면 확률과 통계 아이들끼리 있을 때 상위 0.09%를 달성해야 됩니다. 이거 100분입니다. 0.0009라는 의미입니다. 자, 이것을 전교생 300명으로 환산을 해서 몇 등 정도 하면 될까를 제가 계산을 한번 해봤어요. 300명 중에 미적분 300명만 모였을 때 거기에서 29등을 하면 1등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300명 중에 76등 안에만 들면 2등급까지는 가능해요. 상위 10개 대학까지는 도전이 가능한 수준이 되죠. 확통을 선택을 했다 그러면 그 300명 중에 1등급이 한 명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0.27명이죠. 300명 중에 전교 5등을 하면 수능에 3등급이 나옵니다. 전교 4등 안에 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머니들께서 좀 주의를 하고 계셔야 돼요. 아이들이 미적분이 어렵다, 미적분이 많다, 미적분이 너무 복잡하다는 이유로 확통으로 넘어가겠다고 얘기하는데 사실상 공부량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공부를 안 하겠다는 뜻입니다, 이게. 두 번째 키워드 한번 보시겠습니다. 0이라는 숫자가 있네요. 자, 이 0이라는 숫자는 뭘까요? 한양대학교에서 발표한 인문계 상위 8개 대학에서 확률과 통계를 선택을 해서 합격을 해서 등록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고 합니다. 너무 황당하죠? 그래서 인문계 전체를 확대를 해봤더니 이공계 학생이 87%를 문과를 싹쓸이했습니다. 어머니들께서 알고 계셔야 합니다. 아이들이 확률과 통계를 해서 1등급을 받겠다고 할 거거든요. 전국 300등 안에 들겠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같은 수준의 대학을 가려고 하면 결국 같은 분량, 같은 난이도, 같은 만큼의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통을 바꾼다고 대학이 다이나믹하게 올라가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맞는 과목, 나에게 맞는 과목, 내가 잘할 수 있는 과목을 선택하게 어머니들께서 지도를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상위 10개 대학, 특히 이제 2등급 안쪽으로 들어가야 하는 대학을 정시로 가려고 한다고 하면 차라리 미적분을 선택해서 수준 높은 경쟁을 해서 내 역량을 끌어올릴 생각을 하는 것이 확률과 통계에서 1년 동안 편안하게 있다가 뒤통수 맞는 것보다 훨씬 유리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제 중요한 거는 애들이 공부를 힘들어하니까 이 사단이 난 거잖아요. 왜 그렇게 공부를 힘들어하는가? 자, 이 부분이 본질인 것 같거든요. 제가 이제 아이들의 목소리를 좀 들어보니까 이렇습니다. 문제에서 애초에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답니다. 개념을 봤는데 뭔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니, 왜 그럴까? 자, 어머님들 단어 딱 떠오르는 거 있으시죠? 문해력. 문해력 이슈가 좀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수학에서 문해력이라는 것이 얼마나 작용을 할까 싶으실 텐데 실제로 예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수직선 운동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점P의 좌표, 뭐 X 좌표 뭐 이런 의미겠죠? 점Q의 좌표 둘이 같다. 무슨 의미일까요? 자, 이거를 일상용어로 바꿔보면 두 점 P와 Q의 위치가 같다 정도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머님도 이 정도는 다 받아들여지시죠?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험으로 갔을 때 이렇게나 다양한 표현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두 점 P와 Q의 위치가 같다. P와 Q가 일치한다. P와 Q의 거리가 0이다. P와 Q가 접했다. P가 Q를 지나갔다. P와 Q가 만났다. Q가 P를 앞질렀다. 전부 다 이 뜻이 있고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다른 의미를 더 가지고 있는 문장들입니다. 그럼 아이들이 실제 시험에서 이런 문장이 나오면 이거에 대해서 요거 하나 의미만 딱 떠올리고 거기에 추가적인 의미를 생각을 못해요. 구별을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거에 대한 이음 동의어를 훈련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문장 간의 문맥을 구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어만큼이나 수학에서도 중요해졌습니다. 제가 그것을 정확하게 챙겨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학생들이 이제 개념을 공부를 했고 문제를 풀려고 하는데 문제를 풀려고 손을 움직이려는 순간 망부석이 됩니다. 제가 아이들의 목소리를 또 들어봤어요. 왜 그러니? 그랬더니 어디부터 손을 대야 될지 순서를 못 잡겠다라는 의견이 굉장히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풀이를 할 때 최대한 다 녹여내고 있어요. 제 생각의 순서, 제 추론의 순서, 제 사고, 제 관점의 순서들을 전부 다 시각화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 그러면 그 다음에 이 내용이 따라오네, 그리고 이 내용이 따라와서 아 이렇게 추론을 할 수 있겠구나. 자, 얘들아, 너희들이 이 순서대로 추론을 했는지 점검을 해보렴. 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또 좀 고난이도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예 스텝을 다 끊어버립니다. 스텝 1에서 먼저, 스텝 2에서 해야 되는 거, 스텝 3에서 해야 되는 것들을 아예 단계를 딱딱딱 끊어가지고 아이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이거 고난이도 문제이기 때문에 답을 못 냈어도 괜찮다. 그런데 시작을 했을 때 나와 동일한 부분이 나와 있어야 한다. 이것을 점검하게 하거든요. 그러면 시간이 가면서 아이들이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늘어나고 역량들이 향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까지 노력을 했다고 이제 칩시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실제 시험을 점수화를 해야 하잖아요. 시험에서 점수가 실력이 상승하는 속도를 따라가지를 좀 못하고 약간의 시간차를 발생시킵니다. 그럼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실력이 오르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나쁜 버릇들이 아직 남아 있어서입니다. 그래서 식을 잘못 쓴다거나 식을 엉뚱하게 쓴다거나 식을 굉장히 잘못 알아보게끔 오답을 유발하게끔 그렇게 식을 쓰거나 혹은 풀이 자체를 개념을 다 기껏 공부해 놓고 풀이에 그 개념이 안 녹아 들어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걸 연결을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시험을 볼 때 소위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쁜 버릇이 나와요. 자기도 모르게. 제가 이거를 계속해서 훈련을 시켜 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는 숙제를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어머님들께서 먼저 생각을 좀 해주셔야 합니다. 숙제를 하는 것과 공부를 하는 것이 동의어일까요? 자, 경험적으로 아실 겁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것. 그러면 자연스럽게 숙제를 하면 실력이 오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불편한 진실이죠. 그러면 여기서 조금 더 들어가 보자고요. 과제를 100% 완성을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어머님들이 많습니다. 극상위권 아이들 중엔 잘 못 봤습니다. 오히려 어중간한 중위권 학생의 어머님들이 숙제를 하는 것에 굉장히 의미부여를 많이 하시더군요. 근데 숙제를 다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근데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본인의 의지로, 본인의 실력으로, 본인의 노력으로 20%라도 푸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과제를 베끼게 되면 결국 그게 내풀이가 되지를 않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머님들이 알 방법이 없어요. 제가 이것을 철저하게 다 관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도 얘기를 합니다. 다 풀어오지 못해도 괜찮다. 네가 지난주보다 이번 주에 더 업그레이드가 돼 있고 실력이 향상되어 있다고 한다면 충분히 잘한 것이다. 학교에서의 수학 문제나 학교에서 시험 문제를 풀기 위해서 거기에 시간과 노력을 들였고 거기서 실력이 향상됐다? 오케이. 잘한 거다 그건. 저는 그렇게 아이들을 케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굉장히 실효성이 높습니다.
자, 실제로 수식을 잘못 쓴 것에 대한 교정을 사례를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자, 여기는 이 첫 번째 사진은 제가 시즌 1 때도 보여드렸던 사진입니다. fx거든요. 근데 이거 fm 같죠? 그래서 제가 사실 옆에다가 fm을 또 써보겠습니다. 애가 쓰고서는 웃음이 터졌어요. 자기도 뭔가 잘못됐음을 인지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가지고 한동안 좀 놀렸더니 제가 지난주에 이제 또 이 설명회 준비를 한답시고 제가 이렇게 불시 점검을 했거든요. 놀랍게도 깔끔하게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얘기를 하더군요. 쌤이 하도 뭐라고 해가지고 자기가 이거 노력해서 바꿨다고. 그래서 수식에 있는 fx들이 전부 다 깔끔하게 바뀌었습니다. 이 친구는 이 부분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오답의 불안 요인, 리스크를 하나 해소한 것이죠. 또 두 번째 사례 보겠습니다. 이 친구는 제가 이제 수식을 쓰는 거를 라이브로 보고 경악했던 친구예요. 교정 전의 식이 어떻게 된 거냐면 2의 제곱 곱하기 마이너스 1을 쓴 겁니다. 너무 충격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보자마자 바로 교정을 들어갔어요. 땡땡아, 기본적으로 음수를 곱할 때는 괄호를 쓰지 않으면 틀린 식이다. 괄호를 꼭 쓰렴. 요거 하나만으로 바로 교정이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식이 깔끔해지고요. 본인도 가독성이 좋아진다는 걸 느끼고 그 다음부터는 요거를 적극적으로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다 꼼꼼하게 관리를 해서 아이들의 수식을 쓰는 습관까지 제가 다 바꿔드릴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제 수업에 대한 일정입니다. 10월 23일 날 개강 예정이고요. 5시부터 6시에 아이들 클리닉을 부를 겁니다. 그래서 5시부터 6시까지 일찍 와서 질문을 하게끔 할 것이고요.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시즌 1 반에서도 아이들이 다들 일찍 와서 질문할 것들 충분히 질문하고 고민이 있거나 상담을 받을 것들, 그다음에 내년에 진로 선택이나 뭐 이런 것들, 그런 과목들부터 해서 학습에 대한 전반적인 것들에 대한 상담까지도 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시부터 이 수업이 진행이 되고요. 9시 반부터 클리닉이라고 잡아놓기는 했는데 사실상 이때 이제 질문에 대한 해설, 과제에 대한 좀 더 디테일한 검사, 그다음에 테스트에 대한 추가 해설, 아이들 질문들 받고 이런 부분들로 현재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업은 진행이 되고요. 만약에 학생이 좀 개별로 클리닉 질문을 좀 더 하고 싶다 그러면 토요일 날 6시부터 10시까지 통으로 제가 시간을 다 비워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상주하고 있기 때문에 와서 언제든지 질문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제가 안배를 하겠습니다. 자, 마무리를 할 텐데요. 제가 한 가지 딱 약속드리겠습니다. 문제경 수학 선택해 주시면 확실히 다른 결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